엄마 것도 시켜야 하는데. 5살 지민이가 짜장면 그릇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순간 중국집 밖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5대가 일렬로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와 울고 있는 세 남매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지훈, 박지수, 박지민. 맞습니까? 10살 지훈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58만 원이 전부였던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이해하려면 2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박명희는 이미 중국집 주방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허리는 자주 아파서 한쪽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일해야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명희 씨, 오늘은 좀 쉬다가 배달 나가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아이들 학원비 내야 해서요라고 대답했고 사장님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배달 오토바이에 짜장면 20그릇을 싣고 골목길을 달렸고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 아팠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오토바이 핸들을 잡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고 결국 중국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며 골목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짜장면 그릇들이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고 명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동네 주민이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사장님도 급하게 달려왔지만 명희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명희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사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명희의 휴대폰을 뒤져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수업 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나갔고 내 엄마가 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책가방을 그대로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수도 같은 시각 담임 선생님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고 유치원에 있던 지민이는 선생님이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가야 한대라고 말하자 엄마 많이 아파? 라고 물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 남매는 사장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응급실 앞 긴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지훈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한숨을 쉬며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이 그게 무슨 명희 씨가 암이라니요? 라고 되물었지만 의사는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고 지금 상태로는 라고 말을 흐렸고 지훈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의사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섰고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 후, 세 남매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줄에 연결된 엄마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고, 지민이는 엄마 왜 저래? 엄마 깨워라고 울먹이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5분만요라고 허락했고, 지훈이가 동생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고 아이들을 보자 입가에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명희는 대답 대신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명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엄마가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고 지훈이는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엄마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었고 지민이는 엄마 침대 옆에 매달려 엄마 일어나 집 가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명희는 지민이를 보며 안 아파. 우리 지민이 보니까 엄마 안 아파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명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11시 23분에 숨을 거두었고 중환자실 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지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이제 보내드려야 해요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그제야 엄마 손을 놓으면서 엄마, 엄마 라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지민이는 엄마 자는 거야? 엄마 깨워라고 계속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복도 의자에 앉혀놓고 울어도 돼. 다 울어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켰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와락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긴 엄마의 영정사진은 몇 년 전 증명사진용으로 찍었던 것이었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아이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장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비용 문제가 가장 컸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나마도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일단 대출받아서 낼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빈소에는 중국집 직원들과 동네 복덕방 아줌마 지훈이 담임 선생님 정도만 왔고 조문객이 10명도 안 되는 초라한 장례식이었지만 그나마 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명의를 애도했습니다. 이틀간의 장례 기간 동안 지훈이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지수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엄마 사진만 바라봤고 지민이는 관 앞에 가서 엄마 나와 숨바꼭질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관을 두드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불쌍한 것들 이라고 수군거렸고 복덕방 아줌마는 이 아이들 앞으로 어쩌나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에게 친척이나 연고자는 없니?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고아였어요 라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화장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수가 형 손을 꽉 잡았고 지민이는 사장님 무릎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해서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훈이는 엄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유골함을 받아든 지훈이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꽉 안아야 했고 엄마가 이렇게 작아지다니 라는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와 유골함을 작은 탁자 위에 모시고 세 남매는 그 앞에 나란히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지민이가 엄마 언제 나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고 지수는 엄마는 이제 안 나와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엄마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고 지훈이는 잠들기 전에 엄마 저 잘할게요. 동생들 잘 키울게요 라고 유골함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어떻게 동생들을 키울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훈이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두려움만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 지훈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동생들 아침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갔지만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다 놓은 계란 2개와 김치 반 포기,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고 지훈이는 그것으로 어떻게든 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불이 약하게만 나왔고 가스비를 내지 못해 곧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지훈이는 엄마가 늘 하던 것처럼 김치를 썰어 넣으려 했지만 손을 베이고 말았고 아야라는 소리에 지수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형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손가락을 입에 물고 라면을 계속 끓였고 지수는 형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이 끓어오르자 지훈이는 계란을 풀어 넣었고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라면 한 냄비가 완성되었지만 맛을 보니 너무 짜서 물을 더 부어야 했습니다. 지민이도 일어나 졸린 눈으로 엄마는? 이라고 물었고 지수가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라고 대답하자 지민이는 그럼 언제 와? 라고 다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남매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고 지민이는 두어 젓가락 먹다가 나 배 안 고파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지훈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고 동생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오늘은 쉬자라고 했고 지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엄마 없으면 유치원 누가 데려다 줘?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형이 데려다 줄게라고 했지만 정작 유치원에 데려다 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그날 하루를 집에서 보냈고 유골함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지훈아라고 불렀고 지훈이가 고개를 돌리자 아저씨는 엄마 돌아가셨다며 조의금 좀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를 몰라서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고 대답했지만 아저씨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거라도 받아 10,000원밖에 안 되지만이라고 했고 지훈이는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저씨가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니 사람들이 지훈이 남매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불쌍한 것들, 저 애들 앞으로 어쩌려고 같은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어서 동생들 손을 잡고 빨리 걸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덕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복덕방 아줌마가 밖으로 나와 지훈아 잠깐만이라고 불렀고 지훈이가 멈춰 서자 아줌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한데 월세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대답하지 못했고 아줌마는 너희 엄마가 2달치 밀렸거든. 보증금에서 빼면 되긴 하는데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지훈이가 그럼 저희 나가야 해요? 라고 물었고 아줌마는 아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형 옷을 잡아당기며 형, 우리 어디로 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할게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엄마 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혹시 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나온 것은 병원 미수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걸 어떻게 갚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고 열어보니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영원히 CS라고 새겨져 있었고 지훈이는 이것이 엄마와 아빠의 결혼 반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그거 엄마 거잖아.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지훈이가 받자 상냥한 목소리가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네, 아들인데요 라고 대답하자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미수금 300만 원 납부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죄송한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상대방은 환자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미수금을 남겨두시면 안 되거든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그 모습을 본 지수가 형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결심을 했고 엄마의 금반지를 손에 쥐고 동네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와 지민이가 형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잠깐 볼 일 있어. 집에서 기다려라고 말하고 혼자 나갔습니다.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고 금은방 주인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지훈이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지훈이는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고 그래, 안 됐구나 라고 말하며 저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저울의 숫자를 보더니 순금이네 3돈반 나가는구만이라고 말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58만 원 드릴게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었기에 네,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세어주는 동안 지훈이는 카운터 위에 반지를 바라봤고 엄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그 반지를 파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지훈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금은방을 나섰고 문을 나서는
순간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참으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58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걷는데 문방구 앞을 지나치게 되었고 쇼윈도에는 지민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12,000원짜리 인형이었고 지훈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 인형을 바라봤지만 나중에 사줄게라고 중얼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는데 라면 3개에 2,000원 행사를 하고 있었고 배가 고팠지만 지훈이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덕방 아줌마와 마주쳤고 아줌마가 지훈아,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네, 잘 먹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이모가 반찬 좀 갖다 줄까? 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괜찮아요. 저희 잘 먹고 있어요. 라고 손사래를 쳤고 아줌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지수와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지수가 형,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그냥 산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배고파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했지만 정작 무엇을 사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라면만 계속 먹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서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까웠지만 지훈이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자는 생각이었고 지훈이는 동생들에게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형,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오늘 하루만 엄마 생각하면서 먹자라고 했고 지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진짜 짜장면 먹어? 라고 신이 났지만 곧 엄마도 같이 가?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대답 대신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세 남매는 옷을 갈아입고 중국집을 향해 걸어갔고 오후 2시에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지훈이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양파를 썰고 춘장을 볶던 그 주방이 보였고 지금은 다른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지훈이 눈에는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세 남매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지훈아 라고 부르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사장님은 애들아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저희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그래 앉아라라고 하며 구석 자리를 안내했고 지훈이는 동생들 손을 잡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58만 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고 짜장면 3그릇 주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먹어라, 돈은 됐어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안 돼요. 저희 엄마가 공짜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짜장면 3개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엄마가 일하던 주방 쪽을 계속 바라봤고 엄마 저기서 일했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고 안경 아래에 김이 서려 있었지만 사실은 눈물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새 남매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고 저 애들 엄마 돌아가셨다더라. 불쌍하게 저렇게 어린 애들이 라는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지훈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중국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득했지만 새 남매가 앉은 테이블만은 조용했고 지민이가 가끔씩 엄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사장님이 직접 짜장면 3그릇을 들고 나왔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많이 먹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을 보는 순간 지민이가 우와 짜장면이다 라고 좋아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며 엄마 것도 시켜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목이 메었지만 엄마는 배 안 고프대라고 겨우 대답했고 지수는 형이 거짓말하는 거나 알아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새 남매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지훈이가 먼저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짜장면 맛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왜인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수도 첫 입을 먹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는 짜장면을 먹다가 왜 맛이 이상해? 짜장면이 짜. 라고 말했고 지수가 그건 내 눈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민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먹었습니다. 새 남매는 그렇게 울면서 짜장면을 먹었고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은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고 명희 씨,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을 잘 못 챙겨줘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짜장면을 반쯤 먹었을 때 지민이가 나 배불러 나머지는 엄마 줄래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지훈이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기 목소리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짜장면을 다 비웠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도 억지로 짜장면을 다 먹었고 마지막 한 입을 삼키는 순간 엄마,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새 남매는 빈 그릇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집 밖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행사 차량인가 싶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고 모두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채 중국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중국집 안에 있던 손님들도 밖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고 검은색 벤츠 5대가 중국집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광경에 입을 벌렸습니다. 중국집 문이 열리며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중국집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급히 나오며 손님 여긴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사장님을 지나쳐 새 남매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자기 뒤로 숨기려 했고 지수와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섰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새 남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지훈, 박지수, 박지민. 맞습니까? 라고 남자가 물었고 지훈이는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고 저는 김석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명성그룹 법률팀장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장님이 명성그룹이라고 놀라서 되물었고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명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왜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겁이 나서 동생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변호사는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찾던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변호사는 네,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정확히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엄마를요? 왜요?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머니 성함이 박명애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이 있다거나 과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변호사가 물었지만 지훈이는 아니요. 엄마는 항상 박명희였어요. 다른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이분이 어머니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사진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엄마였지만 지훈이가 알던 엄마와는 너무나 달랐고 값비싼 옷에 화장을 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수도 사진을 보며 이게 엄마라고 중얼거렸고 지민이는 엄마 예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맞아요. 엄마예요. 근데 이 사진은 어디서?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진은 25년 전에 찍힌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사진 속 노신사는 명성그룹 창업주 각태준 회장님이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은 박서연이십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님의 외동딸이셨습니다라고 변호사가 말했고 지훈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요? 라고 소리쳤고 복덕방 아줌마가 마침 중국집에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짓말. 우리 엄마는 그냥 배달일 하시던 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20년 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박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왜요?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그건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이 박태준 회장님의 손자 손녀분들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민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있어?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슬픈 표정으로 회장님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딸을 찾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유언장에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딸 서연을 찾아 모든 재산을 물려주라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재산이 얼마나?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재 시가로 약 3천억 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집 안에서 누군가 수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세 남매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는 3천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방금 전까지 58만 원을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변호사는 세 남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너무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고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도 중국집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고 그럼 우리 엄마가 정말 재벌가 딸이었다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고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준 회장 외동딸 실종, 명성그룹 상속녀 행방불명 20년째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보였고 지훈이는 그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딸을 찾는 데 쏟으셨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사설탐정 수십 명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만 박명희라는 이름으로 사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그럼 어떻게 저희를 찾았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2주 전 지역신문 부고란을 보다가 박명희 35세 세 자녀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넘기며 엄마의 부고 기사를 보여줬고 사진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나이도 맞고 자녀 수도 맞았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고 겨우 몇 줄로 요약된 엄마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병원에 연락해서 DNA 샘플을 요청했고 다행히 화장 전에 채취한 샘플이 남아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친손자, 손녀분들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서 그럼 명희 씨가 정말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고 복덕방 아줌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 속 58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그럼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병원비도 없어서 엄마가 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건 아마도 회장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을 겁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회장님께서 어머니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우리 아빠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박철수 씨. 신분 차이 때문에 회장님께서 결사 반대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 이야기를 듣자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엄마를 진짜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박철수 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넘기자 외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고
백발의 수척한 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후회는 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노인이 말했고,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인데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실감했고, 만나보지도 못한 할아버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영상 마지막에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라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을 본 지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덮으며 회장님께서는 말년의 딸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라고 명확히 적어두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고,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회장님께서 생전에 여러분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집 안은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몰래 눈물을 닦았고, 명희 씨,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현재 여러분은 박태준 회장님의 직계손자 손녀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고,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이시며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여러분 명의로 넘어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서류 뭉치를 보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잠깐만요. 너무 갑자기 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지훈이에게 건네며 오늘은 일단 인사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법적 절차와 상속 문제는 천천히 진행하면 되니까요 라고 말했고,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부탁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내일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고 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설명했고, 그것들을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어요라고 대답했고, 변호사는 안도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하루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뒤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중국집을 나갔고, 검은색 벤츠들이 일제히 출발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벤츠들이 사라지고 나자 중국집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손님들이 일제히 세 남매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이 재벌 손자들이라고? 3천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사장님이 급히 나와 손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테이블 위에 놓아뒀던 10,000원을 집어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지훈아, 이건 이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엄마가 공짜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돈을 사장님 손에 쥐어줬고, 사장님은 그 돈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집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수와 지민이도 조용히 형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민이가 형, 우리 진짜 부자야?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했고, 지수는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일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좁고 축축한 방이었고,
엄마 유골함이 놓인 작은 탁자가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중얼거렸고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으며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아마 할아버지랑 싸워서 라고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유골함을 만지작거리며 엄마가 부자였으면 병원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지훈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돈보다 아빠를 선택한 거야 라고 지훈이가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고라고 덧붙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는 그럼 엄마는 후회했을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아니.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했잖아 라고 대답하며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훈이는 변호사가 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명성그룹 법률팀장 김석주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뒷면에는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내일 그곳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으며 혹시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58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지훈이는 이게 우리 전 재산이었는데 3천억이라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형 옆에 앉으며 형 무서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응. 조금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지훈이는 문득 엄마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고 혹시 엄마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고 펼쳐보니 엄마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지수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눈물이 났다. 지민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다라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지훈이는 그것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아이들아, 엄마는 후회 없다. 너희가 있어 행복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수첩을 꼭 안고 엄마는 정말 후회 안 했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대답은 없었지만 수첩 속 글귀가 답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지훈이는 동생들을 깨워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수와 지민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세 남매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이 낡고 작아서 불편했지만 다른 옷이 없었고 지훈이는 거울을 보며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집을 나섰고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버스를 탔으며 버스 안에서 지민이가 형, 우리 진짜 할아버지 재산 받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가봐야 알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초고층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습니다. 지훈이는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고 여기가 정말 맞나? 라고 중얼거렸지만 간판에는 분명히 명성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였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에 세 남매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세 남매를 보더니 어린 학생들, 여기 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라고 차갑게 말했고
지훈이는 저희 김석주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약속은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지훈이가 네, 어제 변호사님이 오늘 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하자 여직원은 전화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고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엘리베이터까지 새 남매를 안내했고 2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법무팀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새 남매가 안으로 들어가자 여직원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지훈이는 그런 대우가 낯설어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민이는 와, 높이 올라간다라고 신기해했고 지수는 유리벽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2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법무팀이라고 적힌 큰 문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고 어제 봤던 김석주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새 남매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새 남매를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료수와 과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배고프실 텐데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라고 권했습니다. 지민이가 과자를 보고 눈을 반짝였지만 지훈이가 손을 잡아 말렸고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했지만 새 남매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어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천천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했고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새 남매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어린 엄마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피아노를 치는 모습, 학교 졸업식 사진 등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엄마가 피아노도 쳤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변호사는 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기며 어머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셨고 회장님께서는 어머니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고 하지만 어머니는 25살 때 박철수 씨를 만나셨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 젊은 아빠의 사진이 나타났고 정비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지훈이는 그 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회장님께서는 신분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어머니에게 재벌가 자제와의 결혼을 강요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하셨고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럼 엄마는 모든 걸 버리고 아빠를 선택한 거네요 라고 말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이름을 박명희로 바꾸고 흔적을 지우며 살아오셨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할아버지는 엄마를 용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에는 그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고 외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몹시 수척한 얼굴로 서연아. 아빠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자.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아빠가 틀렸어. 라고 말했고 그 모습을 본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멈추고 회장님께서는 말년 5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그 시간 내내 딸을 찾으셨습니다라고 설명했고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연이만 찾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고 엄마와 할아버지가 화해도 못하고 라고 중얼거렸지만 변호사는 어쩌면 두 분 다 화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에 놓인 큰 박스를 가져왔고 이건 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물건들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린 엄마가 그린 그림 상장들, 일기장, 인형, 옷 등이 가득 들어 있었고 지수가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니 어린 글씨로 오늘 아빠가 인형을 사줬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엄마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박스 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고 변호사가 그건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실 때 남기신 편지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엄마의 필체로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철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진심이에요라는 문장을 읽으며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고 아버지는 돈이 행복을 만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철수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으며 마지막 문장은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였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지수는 형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봉투를 꺼냈고 이건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부탁하신 편지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훈, 지수, 지민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보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지훈이는 동생들과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약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고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은 아마도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편지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가 미리 가서 미안해. 엄마는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라고 시작되었고 가난했지만 춥고 배고팠지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진짜 부자였어라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부분을 읽으며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내어 읽을 수 없었고 지수가 대신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결혼했고 너희는 사랑으로 태어났어. 그것만 기억해라는 문장이 나왔고 지민이는 엄마라고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엄마는 후회 없어. 돈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걸 너희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해, 우리 아기들. 엄마가라고 적혀 있었고 세 남매는 편지를 꼭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남매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했고 가난하게 사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눈물을 닦으며 그럼 엄마는 행복했던 거죠?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네,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하지만 병원비도 없어서 라고 말하다가 멈췄고 변호사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만약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어머니께 상속되어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직계자녀인 여러분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치며 명성그룹 주식 65%, 부동산 여러 건, 현금 및 예금 등을 합쳐 현재 시가 약 3천억 원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고 지훈이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여러분이 미성년자이시므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고 재산 관리는 저희 법무팀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성인이 되실 때까지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물론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병원비 300만 원 갚아야 하는데요 라고 말하자 변호사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밀린 월세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집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우리 이사 가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지금 사시는 곳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민이는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신이 나서 물었지만 지훈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저희 엄마 없이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맞나요? 라고 되물었고 변호사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아빠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받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세 남매만 남겨진 공간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엄마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읽었고 돈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수가 형,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도 확신이 없었고 모르겠어.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는 박스 안에 든 엄마의 어린 시절 인형을 꺼내 안고 있었고 엄마도 이런 거 가지고 놀았어? 라고 물으며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엄마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라고 말했고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덧붙였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변호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는 박태준 회장이 돌아가신 후 회사를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회장은 세 남매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처음 뵙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손주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른이 자기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당황해서 네.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고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박태준 회장님께서 평생 찾으시던 손주들을 이제야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태블릿을 꺼내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건 손주들을 위해 특별히 녹화하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병상에 누워있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아이들아, 라고 외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너희를 만나보지 못하고 가게 될 것 같구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잠시 기침을 하고 숨을 고르며 너희 엄마를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게 했단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 외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그래서 너희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라고 고백했고, 하지만 늙어서야 깨달았단다. 사랑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너희 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라고 말했고,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끝까지 찾지 못해서 화해도 못하고 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지수와 지민이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말했고, 하지만 꼭 기억해라,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라고 간조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모든 걸 버리고도 행복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라고 외할아버지가 말했고, 너희도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 부자는 사랑받는 사람이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너희가 결정해라라고 말하며 착하게 자라서 엄마를 닮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라고 말하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고, 지민이가 제일 먼저 할아버지 좋은 사람 같아라고 말했으며, 지수는 만나보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태블릿을 끄고 박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손주들 걱정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치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의 생활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이미 계약해뒀고 이사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잠깐만요라고 말을 끊으며 저희 의견도 안 물어보고 다 정해놓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당황하며 그게 빨리 좋은 환경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했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했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라고 사과했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남매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로비에서 나올 때 아까 그 여직원이 또 깊이 인사했지만 지훈이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지수가 형, 우리 정말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글쎄, 서류상으로는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럼 이제 배고프지 않아?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응, 이제 밥은 걱정 안 해도 되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지수가 형, 엄마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마
돈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했을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훈이는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3천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엄마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덕방 아줌마가 밖에 서 있었고 지훈아,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냥 볼일 보러요라고 대답하자 아줌마는 그래, 그나저나 집주인이 또 연락 왔는데 라고 말을 꺼냈지만 지훈이는 아줌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 그럼 다행이네라고 말하고 돌아갔고 지훈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유골함을 바라보며 지훈이는 엄마, 우리 부자가 됐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3천억이래요. 엄청 큰 돈이죠? 라고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근데 엄마 저 하나도 안 기뻐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엄마가 없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으며 형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그래도 이제 배고프지 않잖아 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엄마 없는 건 못 참겠어 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세 남매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계속 읽었고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훈이는 깨달았고 엄마는 우리랑 함께 있어서 부자였다고 했잖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그럼 우리도 엄마랑 함께 있을 때 부자였던 거네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맞아. 우리 진짜 부자였어. 그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럼 지금은 부자 아니야?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돈은 많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결심을 했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의견을 정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지훈이는 병원비랑 월세는 갚고 싶어요. 엄마 빚을 남겨둘 수 없어요라고 말했고 하지만 집은 아직 안 옮기고 싶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가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여기가 엄마랑 함께 살던 곳이거든요.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고 대신 생활비는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최소한만 받을게요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지훈군, 돈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라고 조언했지만 지훈이는 저희 엄마가 그 많은 돈 다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도 엄마처럼 살아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말에 감동받았는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지훈군,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라고 말했고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이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고 우리 엄마처럼 살자라고 말했으며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와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고 세 남매는 엄마 유골함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비와 월세가 모두 정리되었고 복덕방 아줌마가 놀라서 지훈아,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그냥 엄마가 남겨두신 거 있었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도 장례 비용이 입금된 걸 보고 연락했지만 지훈이는 사장님께 빌린 거 갚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사장님은 명희 씨가 뭘 남겨뒀길래? 라고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애들 갑자기 돈이 생겼대. 어디서 났대? 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훈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중요한 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돈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밤마다 엄마 생각에 울곤 했습니다. 지수도 학교에 복귀했고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지만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많았으며 친구들이 지수야 같이 놀자라고 해도 응, 다음에라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지민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 엄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남매는 여전히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었고 변호사가 여러 번 이사를 권했지만 지훈이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는 매주 한 번씩 생활비를 계좌로 입금해줬고 월 300만 원이었지만 지훈이는 그중 절반도 쓰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통장에 그대로 쌓여갔습니다. 지훈이는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랐고 지수가 형, 이제 돈 있는데 좀 더 좋은 거 사도 되지 않아? 라고 물었지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사셨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문방구 앞에서 인형을 보고 갖고 싶어 했지만 지훈이는 다음해 생일 때 사줄게라고 약속했고 지민이는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는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변호사였지만 혼자가 아니라 한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여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지훈이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지훈 군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분은 박태준 회장님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머니를 어릴 적부터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아세요? 라고 놀라서 물었고 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서연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회장님 곁에 있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영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며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시며 언젠가 손주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앨범을 받아들고 펼치자 어린 엄마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등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이는 서연 아가씨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셨어요 라고 말하며 회장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와 지민이도 집에서 나와 앨범을 함께 보기 시작했고 지민이는 엄마 정말 예뻤네라고 말했으며 지수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엄마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영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네,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하며 좁은 반지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최영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복잡했고 엄마 유골함을 보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가씨, 영희가 왔습니다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를 정말 아끼셨나 봐요라고 말했고 최영이는 제 딸처럼 생각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영희는 자리에 앉으며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기 전날 제게 맡기신 편지입니다라고 최영희가 설명했고 그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하셔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봉투를 받아들자 겉면에 영희 언니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최영희는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영희는 편지를 꺼내 펼쳤고 엄마의 필체로 쓰인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언니,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집을 떠났을 거예요 라고 편지는 시작되었고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언니가 말렸던 거 알아요. 철수와 결혼하면 힘들 거라고,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실 거라고, 하지만 전 철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문장이 이어졌고 지훈이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고 언니, 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으며 만약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목이 메었고 언니, 혹시 제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다면 아버지께 전해주세요라는 문장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아버지 덕분에 사랑이 뭔지 배웠다고라는 문장을 읽자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수도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 맨 끝에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엄마는 너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라고 적혀 있었고 최영희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지민이가 먼저 엄마가 우리 때문에 부자였대라고 중얼거렸으며 지훈이는 응. 엄마는 진짜 부자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회장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당신이 틀렸다고 서연이가 옳았다고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영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며 이것도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라고 말했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라고 최영희가 설명했고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는 갑오인데 회장님께서 지훈 군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회중시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봤고 시계 뚜껑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깨달으신 거예요 라고 말했고 평생 돈을 벌면서 보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딸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깝다고 하셨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시계를 꼭 쥐며 할아버지도 후회하셨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최영희는 네,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회장님도 알게 되셨어요 라고 말했고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영희가 떠나고 난 후 지훈이는 회중시계를 계속 들여다봤고 시간은 여전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문구를 읽으며 지훈이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 그게 제일 소중했어라고 중얼거렸고 지수가 우리 가난했지만 행복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라고 말하며 엄마 유골함을 안았고 세 남매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했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가 무엇을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놀라서 뭐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이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저희 엄마와 할아버지가 깨달은 걸 저희도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고,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엄마처럼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요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지훈 군,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고,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우리에게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했고,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훈이가 전화를 끊고 동생들에게 우리 엄마처럼 살자라고 말하자 지수와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고 세 남매는 엄마 유골함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지훈이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고 선생님은 지훈아, 요즘 학교 생활 괜찮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친구들이 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무슨 좋은 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걸 깨달았어요 라고 대답했고 선생님이 뭔데? 라고 물으니 진짜 부자가 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뭔데? 라고 다시 물었고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지훈이를 바라보다가 내 엄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네, 제일 훌륭한 엄마였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키도 조금 자랐으며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앞에는 박명의 사랑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이에게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수와 지민이도 깨끗한 옷을 입고 형 옆에 서 있었고 지민이는 형 떨려라고 속삭였지만 지훈이는 동생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새 남매를 맞이했고 무대 위에는 엄마와 외할아버지의 대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박태준 회장님과 박명희 여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사랑재단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객석에서는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오늘 이 재단은 2,5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합니다라고 발표했고 이 돈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편부모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재단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세 남매입니다라고 말하며 지훈이 남매를 무대로 불렀고 세 남매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훈이가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엄마 사진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고, 저희 엄마 박명희는 원래 이름이 박서연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지훈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20년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아빠를 선택했어요 라고 지훈이가 말했고, 할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엄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외할아버지가 남긴 회중시계를 꺼내 보여주며 할아버지도 나중에 깨달으셨대요. 엄마가 옳았다는 거리라고 말했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귀하다는 거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이는 저희 엄마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며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저희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라고 지훈이가 말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고, 엄마가 쓴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라고 말하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걸 너희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을 읽자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지훈이는 편지를 접으며 저희는 이제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지훈이가 말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훈이는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엄마처럼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데 쓰기로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으로 나서며 저는 박지수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했고, 저희 엄마는 병원비가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그때 있었다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지수가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저희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지수가 말하자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도 엄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마이크 앞에 서며 저는 박지민이에요 라고 말했고,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을 때 여러 사람들이 세 남매에게 다가와 인사했고,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도 초대받아 왔었고, 지훈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명희 씨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복덕방 아줌마도 와 있었고,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참석했고, 지훈아, 선생님이 너를 가르친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으며, 지훈이는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자 세 남매는 변호사와 함께 엄마 산소로 향했고, 손에는 중국집에서 포장해온 짜장면 세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는 짜장면을 엄마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엄마, 우리 왔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꽃을 놓으며 엄마 오늘 재단 출범식 했어요 라고 말했고, 지민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짜장면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석양빛이 산소를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엄마 저희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했고, 진짜 부자가 뭔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아빠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라고 지훈이가 말하자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우리도 부자였어요. 엄마가 있을 때라고 말했고, 지민이는 지금도 부자야. 엄마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꼭 안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회장님 아가씨, 편히 쉬십시오라고 중얼거렸고 손주들이 두 분의 뜻을 정말 잘 이어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세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지훈이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엄마 사랑해요라고 속삭였고 지수와 지민이도 사랑해요라고 따라 말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지민이가 형, 우리 집 가자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응,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놀라며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네, 엄마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했고 좋은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너무 큰 집은 싫어요라고 말했고 우리 셋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이면 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세 남매는 반지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고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라면 끓이던 부엌을 바라보며 엄마, 잘 살았다 갈게요라고 중얼거렸고 지수는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를 만지며 잊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 새 집에도 놀러와요라고 말했고 세 남매는 마지막으로 엄마 유골함을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고 세 남매는 제일 먼저 엄마 유골함을 거실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아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지훈이는 우리 약속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살자.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말자라고 지훈이가 말하자 지수와 지민이도 약속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우리 가난했지만 행복했잖아라고 말했고 지민이는 지금도 행복해. 우리 함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고 엄마 보고 계시죠? 라고 함께 말했습니다. 1년 후 박명의 사랑재단은 100여 가정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12살이 되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며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으니 엄마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산소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중국집 짜장면을 가져갔으며 엄마 우리 잘 지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가 형, 우리 진짜 부자야?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진짜 부자야라고 지훈이가 말했고 지민이가 돈이 많아서? 라고 다시 묻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라고 지훈이가 대답했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자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맞아 엄마 말대로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라고 말했고
세 남매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서 엄마 사진 앞에 앉았을 때 지훈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아빠를 선택했는지라고 지훈이가 말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사랑이 제일 귀하다는 거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할아버지도 나중에 깨달으셨다면서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라고 말했고, 맞아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 제일 소중했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새 남매는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사진 속 엄마도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자였다는 걸. 엄마가 있을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부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영원이라고 적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고 지훈이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엄마일 거라고 생각하며 잘 자요.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천억을 물려받은 아이들이라고 말했지만 세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가난했지만 진짜 부자였고 세 남매 역시 엄마의 사랑을 받았기에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사랑, 추억, 함께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였고 세 남매는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